메타버스의 어떤 정의보다는 유비퀴터스나 IoT 같이 이게 지향하는 바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웹 3.0 시대의 토큰은 어떤 보상의 역할을 하는 화폐이자 의결권의 역할을 같이 갖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그 오픈 소스의 철학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NFT라든가 이런 어떤 유명 메이커들 그리고 이 어떤 AR, VR 기능들이 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아주 중요한 메타버스의 한 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 3개월 만에 뵙는데 지난번 시간에서도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사회에 설명을 해주셔서 워낙 쉽게 그리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 네. 또 그 공동 저자로 들어가셨네요. 어쨌든 뭔가 이제 이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새로운 뭐 비즈니스가 됐던 기술이 나오는 가운데 네. 우리가 이제 크게 기대를 했던 게 이제 블록체인 가상 화폐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위메이드 이번에 이제 한국의 5대 거래소에서 이제 퇴출 당하는 결정이 내려졌죠. 네. 그로 인해서 뭐 주가도 폭락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투자자들 뭐 이 회사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또 FTX 사태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게 어떤 그 혁신을 위한 진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처음부터 어려운 우리가 꿈을 꾼 거 아닌가? 네. 회의적인 분들도 있고 해서요.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거봐 그거 다 허상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역시 계시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닷컴 버블 때 있었던 똑같은 진통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닷컴 어떤 버블이 있었을 때도 그때는 그냥 닷컴만 붙이면 그렇죠. 주가가 오른다 뭐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다른 기술력도 없는데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투자받는 기업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정리되고 기술 기반의 기업들만 살아남았죠. 그 기업들이 지금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도 딱 요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이렇게 번지르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만 어떤 과대 광고하던 기업들은 사라질 것이고 실제로 알짜배기 기술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그 옥석을 지금 굉장히 잘 골라야 될 때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옥석을 가르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글쎄요. 지금 뭐 위메이드도 그렇지만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버스와 연결하면서 뭔가 비즈니스 혁신적인 미래 사회를 제시하면서 나왔을 때 네. 대부분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그게 참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때 닷컴 버블 때도 그 기술을 일반인들이 눈치를 채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 이제 시장 동향도 잘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코인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이랑 연동돼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기보다는 그럼 이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지? 그럼 특허는 뭐지?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실은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그 모델을 구현하는 기술력이 있느냐?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제가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저기는 전기차를 개발한대 투자해야 돼 이런 신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 저긴 전기차를 개발한대 그런데 중국이든 인도든 뭐 이렇게 팔려고 그러고 그런데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를 갖고 있대 대량 생산 능력에 있어서 뭘 갖고 있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단순히 어느 시장에다가 뭘 판다더라 이 어떤 마케팅 용어만 갖고 그냥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좀 진정되고 옥석이 좀 가려질 이런 어떤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전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금은 어쨌든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요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작년 가을까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불타올랐죠. 네. 그로 인해서 가상 자산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튀었는데 이 메타버스 사실 메타가 시도하는데 주가는 맞습니다. 지금 몇 분의 1 토막이더라.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네. 그리고 한 7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네. 이제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뭐 인원 축소한다, 메타의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시장의 이야기가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야? 그게 실체가 있어? 맞아요. 개념조차도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의도 또 다 다릅니다. 뭐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정의가 유비퀴투스나 IoT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저 느껴요. 예전에 뭐 유비퀴투스 얘기 나왔을 때 야, 유비퀴투스가 도대체 뭐야? 이랬거든요. 또 IoT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게 뭐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접어들고 있다는 건 느낌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뭐 유비퀴투스든 IoT든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걸 우리가 즐긴다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대충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저는 메타버스가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메타버스를 세밀하게 정의를 하면 사실은 예전에 있던 싸이월드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메타버스고 하다못해 포켓몬고 뭐 리니지 게임 이거 다 메타버스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시설에 쓸 수 있는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아무튼 가상에서 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렇게 간다는 어떤 지향점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래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메타버스의 어떤 정의보다는 유비퀴투스나 IoT 같이 이게 지향하는 바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의심이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지만 이것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네. 미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실제로 예전에 있을 때보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에 머무는 시간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인터넷 세상은 단순히 돈을 쓰기만 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인터넷 세상은 돈을 벌 수도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웹 3.0, 웹 3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동시켜서 그 기존에 존재하던 돈만 쓰던 가상 세계에서 어떤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내 어떤 권리를 조금 더 많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상의 공간으로 바꿔줄 거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지금보다 머무는 시간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고 그게 또 하나의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이 메타버스, 뭐 웹3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책의 제목에도 나오는 웹 3.0 이것은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웹 3.0 도대체 뭐 언제는 웹 2.0, 2.5, 그렇죠. 3.0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정확히 따지면 또 웹 3.0하고 웹 3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뭐 그냥 웹 3.0이라는 말로 통일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 웹이라고 하는 건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이죠. 네. 우리가 인터넷 할 때 www.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의 인터넷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팀 버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면서 인터넷을 이제 굉장히 쉽게 쓰게 된 겁니다. 이때를 이제 웹 1.0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제 돈 벌던 기업을 뭐 검색 엔진 만들던 기업들, 또 웹브라우저 만들던 기업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한 15년, 16년쯤 지나서 이제 웹 2.0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득세를 하죠. 네.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주고 그걸 매개로 삼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웹 2.0 시대가 나온 지 한 15년, 16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용자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플랫폼을 보면 다 내가 올린 컨텐츠로 동작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익을 나눠받지 못하지? 왜 내 권리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제작한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웹 3.0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웹 3.0 시대에는 내가 올린 컨텐츠에 NF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꼬리표를 붙일 수 있고 그 컨텐츠가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수익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나도 일부 공유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회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도 조금 내가 관여할 수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웹 3.0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대가 과연 올까? 아마 회의론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 이익을 나눠주면 그게 그럼 웹 3.0 시대야?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근데 이익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우리가 요새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 광고를 붙여서 그렇죠. 플랫폼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나눠주려는 맞습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요. 맞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그거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이익만 나눠주면 그건 그냥 웹 2.0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웹 3.0 시대로 넘어가려면 이익을 공유하는 데다가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막강한 유튜버님들이 계시지만 수익만 나눠갔지 유튜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제는 이러한 권한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익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까지 시키는 것. 이걸 이제 웹 3.0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모델들이 외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웹 3.0 버전인 D튜브도 나와 있습니다. 아, D튜브. Decentralized Tube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단순히 이익을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서비스 운영 방향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웹 3.0 시대 블로그 서비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스티밋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미 다양한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킬러 앱이 될 거냐, 요거는 좀 시간을 좀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웹 3.0 시대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확산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는 토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위메이드처럼 그러한 것을 접목하고 시도했던 기업들이 결국 이렇게 아직 쓰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큰 불신감을 안겨다 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큰, 이 가상화폐 이게 정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회의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토큰은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웹 3.0 시대로 넘어가면 이 토큰이 조합 원증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D튜브라고 그래서 유튜브의 웹 3.0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어떤 컨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 토큰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토큰이 단순히 돈이 아니고 토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이게 조합원증 비슷해서 회사 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서 투표하는데 그 투표권을 보장해줘요. 일종의 의결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웹 3.0 시대 토큰은 어떤 보상의 역할을 하는 화폐이자 의결권의 역할을 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웹 3.0 이코노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화폐 기능을 가지면서 어떤 의결권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조율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은 대부분 그냥 토큰이 화폐일 뿐 어떤 의결권의 역할까지 정교하게 어떤 설계돼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CEO의 독단적으로 어떤 회사가 운영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파산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우리가 사실 뭐 가상 화폐라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그렇죠. 사실 법적인 네네. 용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가상 화폐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에는 이게 그 자산 가치가 급등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안정적인 변동의 폭이 적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측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변동폭이 워낙 크고 이걸 그리고 그 뭐랄까요 투자 혹은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어떤 투표권까지 포함한 그 웹 3.0 시대의 어떤 기본 서비스 혹은 자산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는 뷰 포인트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웹 3.0에서 나오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게 잘 보면 협동조합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익은 암호화폐로 나눠주고 또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이 의결권도 갖거든요. 이건 협동조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웹 3.0 시대에서는 토큰을 조합 원증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 원증이 거래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야 이런 게 아니고 야, 저 협동조합 모델은 얼마나 잘 성장할까? 얼마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이익을 지금 얼마나 창출하고 있어? 이런 걸 모든 걸 판단해서 조합 원증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어떤 큰 기업이 들어와 있대. 이거 지금 거래소에서 뭐 사람들이 이거 팔면 많이 지금 하고 있대. 이것만 놓고 그렇죠. 지금 매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큰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거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건 조합원증이라서 그 협동조합이 얼마나 잘 성장할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그 조합 원증 역할을 하는 토큰의 어떤 정상적인 가치를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일본이 그 부동산은 더 이상 상승하는 투자 자산이 아니야라는 그 폭락의 버블에 폭락의 어떤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생긴 그 마인드 네, 네. 이게 이쪽에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그래도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그렇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들은 꽤 많은 편인데 기술력이 과연 그 정도로 높으냐? 뭐 이용자분들의 안목이 그렇게 높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철학적인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그 오픈 소스의 철학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그치. 공동체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이 오픈 소스는 중요해지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오픈 소스를 점점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오픈 소스 운동이 점점 더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철학의 차이가 저는 지금 가상자산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좀 정리가 좀 많이 되는데 어쨌건 우리가 투자 혹은 뭐 대박을 노리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 생소한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비즈니스에 의해서 소개되는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렇죠. 앞으로 많은 정말 그 뭐 폭락이 됐든 아니면 가치의 변동이 됐든 이런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정화가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수단으로 안 보게 될 때. 제가 책에서도 그 얘기를 언급했지만,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오픈 소스와 상용 소스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택시도 산업금을 채워야 되는 중앙 집중형 택시도 있지만 쿱 택시 같이 협동조합형 택시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야, 저게 돈을 더 잘 벌 거야, 이렇게 선택하진 않잖아요. 협동조합형 택시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서로 견제하면서 이쪽도 좋아져. 이건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여라든가 어떤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하셔야지, 야, 이건 기존의 어떤 플랫폼 기업보다 이게 더 큰 돈을 번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반드시 실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웹 3.0 이미 시작이 됐다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안착되고 더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뭐 우리 위메이드 말씀도 나눴지만은 FTX 세계적인 거래소, 네. 이건 뭐 은행 우리 제2의 어떤 가상 자산업계의 리먼 사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이러한 신뢰도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더 위험한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 신뢰 문제부터 부각이 되면서 웹 3.0의 시대는 좀 더 많이 걸릴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FTX 사태와 위메이드는 사실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FTX의 경우에는 FTT라고 하는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FTX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FTT 위주였고, 또 그 FTT도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자기가 자전 거래하듯이 자기가 FTT를 사서 이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서 그 토큰의 가치를 또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코인데스크란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그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부 자산 실태가 저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돈을 찾을 때 저걸 제대로 환급해 줄 수가 없겠네?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산한 거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5대 거래소에서 그것을 전부 다 폐지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토큰의 개수를 속였다는 거거든요. 총 발행량을 속였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제가 아까 협동조합 모델 말씀드렸는데, 네.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태는 제대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야, 이런 FTX 같이 중앙 집중형 스타일의 구시대적인 형태의 거래소는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래소도 탈중앙화된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FTX가 지금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줬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작년 초에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탈중앙화라며, 그리고 개인의 뭐 그런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의사를 반영하는, 모두가 결정권이 있는, 근데 결국은 똑같이 거래소를 통해서 맞습니다. 똑같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서로 합이 안 맞는 거잖아요. 서로의 맞습니다. 성격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탈중앙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중앙 집중형인 것들과 탈중앙화된 것들이 막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서로 정반합을 이루면서 이제 안정화된 계기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살아남는 기업들이 실제로 알짜배기 기업들이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아주 큰 혼돈의 시간이 필요하고 변동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FTX 말고도 지금 많이 또 무너질 때가 어디야,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탈중앙화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돼 가고 있고, 또 기존에 나온 많은 것들에 거품이 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는
당분간 어느 정도는 계속 될 겁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이 그랬듯이.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 나중에 안정되면 투자해야지. 그럼 그때는 이미 알짜배기 회사들이 이미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봤더니 저희가 진짜 알짜배기네. 이런 데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가상화폐의 미래를 어둡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것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세계가 결국은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미국이 그걸 용납하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잖아요. 이러한 신용의 문제들이 글로벌리 터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뭐 미국만이 아니겠죠. 각국 중앙은행 정부들이 이 가상자산 이쪽에 대한 어떤 규제가 아주 크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또 글쎄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조합원층의 역할을 하는 거건 뭐 코인의 역할을 하는 거건 간에 야 그걸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저는 화폐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들을 보면 마일리지 포인트들을 쓰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쓰는 기업들은 연계하는 걸 많이 만들어서 마일리지 포인트로 연동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코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화폐 제도가 있지만 마일리지 포인트도 똑같이 어떤 역할을 하듯이 저는 분명히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냉전 시대는 오히려 그걸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미국은 스위프트망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랬더니 러시아는 오히려 그 반발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어떤 송금 체계를 또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각국 미국이 과연 그걸 관두겠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그러면 모든 나라가 미래에도 미국 중심의 통화 체계를 과연 오케이 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 체계를 마련은 해놓고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해 보시는 것도 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CBDC인가요? 네. 중국에서도 이미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 CBDC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다 비슷한 걸로 보는데 CBDC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의미로는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는 안 보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가상화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최초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온 거고 최초의 가상화폐는 1982년에 나옵니다. 근데 1982년에 나온 그 가상화폐는 지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은행이 있고 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은행을 끼고 만든 거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든 거든 전부 다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의 특징은 가상화폐임에도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중앙에서 추적이 다 된다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익명성 현금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거리니까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정부가 원할 때는 언제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네. 거기서는 그걸 controllable anonym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웹 3.0 시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상자산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민간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나오면서 민간의 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아니면 중앙은행의
그런 디지털 화폐 이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더 열리게 될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제가 아까 이제 마일리지 포인트 예를 들었던 것이 우리가 뭐 특정 회사 이름을 제가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예를 OK 캐시백이 원화를 다 없애버릴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어떤 기존의 화폐 체계가 있고 또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체계도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어떤 가상자산 시장도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공존하면서 상당히 지속될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있겠죠. 그럼 그게 자꾸 세력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미래가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퍼진다는 얘기는 대중화된다는 이야기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먼저 대중화가 시작이 될 거고 또 어떤 부분으로 좀 더 확산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킬러 비즈니스가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으로 도대체 뭘 합니까? 매일 그렇죠. 근데 이메일이 그렇죠. 이게 히트를 이메일이 쳤던 히트를 친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메일 저 계정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가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뉴스도 못 보는 그런 세상으로 접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개인 컨텐츠가 막 범람하면서 플랫폼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저는 그렇듯이 이메일과 같은 그런 어떤 킬러 앱이 나와줘야 지금처럼 도대체 탈중화가 그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어떤 소리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킬러 앱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탈중화가 된 디지털 화폐들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 킬러 앱이 될 가장 강력한 후보로 그 우리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그 NFT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 컨텐츠를 올리는 그 크리에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창작자들이 이 NFT의 속성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 NFT가 가상자산 시장의 킬러 앱이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초죠. 애플의 XR 기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2월 14일인가 개봉되는 그 아바타 2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메타버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어떤 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떠올리면 또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으로 연결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교수님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런 XR의 어떤 활성화 컨텐츠의 어떤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메타버스 세상 혹은 이 가상자산 이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키가 이제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코카콜라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패션 제품을 팝니다. 나이키가 이제 아트팩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예요. 그래서 NFT가 붙여서 한정판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서.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내가 그걸 실제로 신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증강현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내 발을 딱 보면 그 운동화가 착용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지금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 중고 시장으로 가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도 운동화 딱 모아서 박스에 넣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거 밖에 신고 안 나가십니다. 신고 사진 찍고 다시 넣어놓으시죠. 다니까. 나이키가 이걸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운동화를 만들고 NFT라는 걸 붙여서 이제 불법 복제를 차단시켜서 한정판의 개념을 부여하고 이거를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착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것을 SNS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찾게 되고 이게 너무도 잘 팔려서 지금 나이키는 후드티까지 그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드레스엑스 같은 그런 사이트 가보면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로고가 들어간 각종 패션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 작가분들이 또 그런 어떤 운동화 이런 가상 패션 제품을 만드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NFT라든가 이런 어떤 유명 메이커들 그리고 이 어떤 AR, VR 기능들이 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아주 중요한 메타버스의 한 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책 제목처럼 넥스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 어쨌건 세상에 뒤처지게 되면 밀리게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뭐 저도 명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 웹 3.0 시대라는 게 뭘 거야? 메타버스라는 게 대충 어떻게 가는 거래? 이런 지향점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까? 나는 어떤 부분에 투자자가 돼야 될까? 이런 걸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키가 컴퓨터로 만든 버추얼 운동화를 팝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그럼 디자이너 분들은 실제 가죽으로 된 운동화를 디자인하시는 분들과 가상의 운동화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다를까? 어떤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까?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이게 굉장히 고가의 가격인데 그러면 운동화를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게 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가상자산 운동화를 보는 건 이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그림을 보는 포인트는 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웹3라든가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키 사례도 말씀하셨지만은 개인 입장에서는 또 뭐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여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아이디어를 짜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존 대기업은 컨텐츠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니 그럼 소니는 이미 컨텐츠 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대기업들은 솔직히 그러지 못했죠. 지금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쪽 신생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메타버스나 웹 3.0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존 대기업들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아요. 지금 메타버스 NFT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세계라든가 SK그룹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존에 하던 거하고는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최종 결제자가 전무님, 상무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나름 굉장히 놀랬던 것이 SK에서 하고 있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 대학에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알려진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여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요일 날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셔서 놀랐고요. 이게 줌으로 강연할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줌은 이렇게 내가 한 곳에 같이 있다라는 공존감이 잘 들질 않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예.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아바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있다는 소속감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좀 색다른데? 꽤 잘 만들었는데 이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또 신세계에서 제가 신입 직원 강의할 때도 거기가 이제 신입 직원 교육용 메타버스를 또 자체적으로 꾸미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또 색다른 또 느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보인다면 또 투자처로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반드시 써보십시오. 이걸 강추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메이드도
위메이드도 게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네. 그냥 좋다고 그걸로 돈을 벌 수 맞습니다. 있다고 맞습니다. 하신 분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시는 것과 실제 써보시는 것, 그리고 단순히 강의만 들으시는 것과 강의를 해보시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기업들도 전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사장단 회의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해보시고 실제로 직원들 무슨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거 아니 포상휴가 뭐 이런 거 주실 때 뭐 가상 자산 토큰 같은 거 한번 해서 보시고 그래서 일단 많이 써보셔야 경험이 아실 좀 수 있습니다. 축적이 돼야.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웹 3.0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 가운데서 변화될 세상의 흐름 아주 크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흐름이 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 네, 공동 저자이시죠. 김승주 교수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